야, 한지야. 너 이 기집애 당장 서울대병원 VIP 병실로 튀어오지 못해? 내 입에 시원한 얼음물 한 모금 안 들어갔고 옆에서 수발들련 하나 없잖아. 새벽 2시 나는 휴대폰 액정에 뜬 정확히 100통의 부재중 전화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발신자는 모두 동일했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은 구흡혈귀. 나는 그제야 느릿느릿 통화 연결 버튼을 누르고 수화기 너머로 쩌렁쩌렁 울리는 포효를 들었다. 결혼생활 3년 위 구질구질한 결혼을 유지해보겠다고 나는 내 자취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그 여자의 막무가내 횡포를 참았고 추석과 설날에 혼자 제사상을 차려야 했던 서러움을 참았으며 전 남편이라는 작자가 내 월급을 제 집안 공금처럼 펑펑 써대는 것까지 모두 참아냈다. 하지만 이전 시어머니는 완전히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불과 3일 전 우리는 이미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이혼 신고 절차를 끝마쳤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누워있는 하룻밤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VIP 병실은 대기업 정규직인데 가족 우대 자격과 내 신용카드 전액 담보로 유지되고 있었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낮게 소리 내어 웃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아줌마, 저 이미 신용카드 정지 신청 다 해놨거든요. 내일 아침 병원비 결제 무사히 잘하시길 빌게요. 아, 참, 그리고 지금부터 아줌마 번호 차단합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야, 한지야. 너 이 기집애 당장 서울대병원 VIP 병동으로 튀어오지 못해? 내 입에 시원한 얼음물 한 모금 안 들어갔고 옆에서 수발들련 하나 없잖아. 날카롭고 귀를 찌르며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오만한 목소리. 그 소리가 새벽 2시 평창동 10평짜리 원룸의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싸구려 합판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은 스피커폰 상태였고 액정에서 흘러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핏기 없는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 한가운데 구흡혈귀라는 5글자가 거친 포효 소리에 맞춰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이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붉은색의 부재중 전화 숫자는 정확히 100통까지 쌓여 있었다. 100통 위 휴대폰은 책상 위에서 꼬박 30분 동안 미친 듯이 윙윙거리며 몸부림쳤다. 마치 죽어가는 벌레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말이다. 나는 뻣뻣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뜨겁게 달아오른 휴대폰 너머로 시선을 던져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가을비가 10평 남짓한 이 월세방 유리창을 차갑게 때리고 있었다. 빗물이 구불구불 흘러내리는 자국은 지난 3년 동안 내가 홀로 삼켜야 했던 눈물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가는 뻑뻑하다 못해 아플 지경이었고 눈물은 단 한 방울도 쥐어짜 낼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의 포효는 계속되었고 나의 침묵 때문에 그 목소리는 한층 더 날카롭게 치솟았다. 한지야, 너 제정신이야? 시어미를 VIP 병실에 혼자 내팽개쳐두고 내 양심은 개나 줬어? 당장 내가 좋아하는 깍두기랑 시금치 무침 만들어서 싸와. 오는 길에 1층 원무가 들러서 내 입원 수속 정식으로 갚고 24시간 내내 붙어있을 간병인도 하나 구해놔.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튀어오란 말이야. 이것은 명령이었다. 순수하고 아나무인인 명령. 병든 사람의 기력 없는 모습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오랜 세월 남을 부려먹으며 몸에 밴 횡포만이 가득했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오른손 약지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때 촌스러운 디자인의 민문이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결혼할 때 박도진이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 내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짓거리며 사왔던 싸구려 할인 상품이었다. 지금 그 자리에는 희미한 반지 자국만이 남아있었고 주방 세제와 찬물에 오랫동안 시달린 피부는 거칠고 붉게 부르터 있었다. 물컵을 쥐고 있는 왼손이 파르르 떨렸다. 너무 꽉 쥔 탓에 손가락 관절이 잿빛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안에서는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혀끝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져갔다. 3년 동안 뼛속까지 새겨진 근육의 기억은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 물을 썰게 만들려 했고,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당장 갈게요 라고 굽신거리며 말하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내 몸을 의자에 올감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오며 조건반사처럼 튀어오르던 두려움을 강제로 짓눌렀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얼음이 이미 반쯤 녹아버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댔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며 위장에서 들끓던 역겨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낮게 소리내어 웃었다. 쥐죽은 듯 고요한 방 안에서 그 웃음소리는 유난히 이질적으로 들렸다. 아줌마. 나는 아주 또렷하고 정중한 합쇼체로 이토록 차가운 호칭을 내뱉었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1초 동안 헉하고 멎었다. 진정하시죠. 내 목소리는 아무런 높낮이 없이 평온했다.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 같았다. 혹시 기억력이 안 좋아지셨나요? 3일 전, 그러니까 10월 12일 오후 2시에 우리는 이미 구청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이혼 신고서 제출까지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저와 아줌마, 그리고 박씨 집안은 이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남이라는 뜻입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뭐라고 불렀어? 내년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순자의 목소리는 극도의 충격으로 인해 삑사리가 났다.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 같았다. 나는 그녀의 발작적인 비명에 대꾸하지 않고 시선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둔 대기업 업무 파일로 옮겼다. 그리고 숨이 막힐 듯한 그 평온한 말투로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아줌마, 저는 이미 은행에 신용카드 정지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아줌마가 지금 누워 계신 그 하룻밤에 120만 원짜리 병실은 이제 더 이상 대기업 정규직인 제 가족 우대 자격으로 보증되지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 8시 병원비 결제가 무사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지아, 내년이 감히. 아, 참, 그리고 지금부터 아줌마 번호 차단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더욱 악독한 저주가 터져나오기 전에 내 엄지손가락은 화면의 붉은색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뚜. 귀를 찢을 듯한 포효가 뚝 끊기자 서울 평창동의 10평도 채 되지 않는 이 월세 원룸은 순식간에 죽은 듯한 정막을 되찾았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야은 유리창을 무자비하게 때리며 신경을 긁는 빗소리를 내고 있었다. 방 안에는 형광등도 켜지 않은 채 오직 노트북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내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내 가슴은 아직도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공기 중에 감도는 옅은 곰팡이 냄새가 느껴졌다. 서울에 반지 하나 싸구려 월세방에서만 맡을 수 있는 특유의 냄새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곰팡이 냄새는 지난 3년 동안 맡았던 그 어떤 비싼 향수 냄새보다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휴대폰 화면에 빛이 서서히 어두워졌지만 나는 곧바로 검지손가락으로 액정을 다시 두드렸다. 안면 인식으로 잠금이 풀리는 순간 뿜어져 나온 빛이 다시 한번 내 눈을 찔렀다. 나는 연락처 앱을 열어 그 지긋지긋한 번호를 찾아냈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이어서 메신저 앱을 열었다. 매일같이 수없는 명령과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그 프로필 사진을 찾아 왼쪽으로 밀어버리고 숨김 처리한 뒤 완전히 삭제해버렸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단숨에 이루어졌다. 이 모든 일을 끝마친 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얼음이 반쯤 녹아버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집어들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온몸에 오한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짜증의 불씨마저 순식간에 꺼버렸다. 나는 플라스틱 컵을 싸구려 합한 책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곧바로 나는 휴대폰에 깔린 국민은행 앱을 실행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손가락에는 단 한 치의 떨림도 없었다. 화면이 넘어가고 나는 곧장 신용카드 관리 메뉴로 들어갔다. 끝자리가 8821인 그 플래티넘 신용카드는
한때 박씨 집안 모자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전용 현금 인출기였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분실 신고 및 해지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 화면에 관련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떠올랐다. 나는 사진첩을 열어 3일 전 구청에서 선명한 붉은 도장을 찍었던 이혼 신고서 스캔본을 불러왔다.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누른 뒤 확인을 터치했다. 화면에 고객님의 신용카드가 성공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지체 없이 서울대병원 24시간 고객센터 전용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고 상담원의 친절하면서도 피곤에 지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평소보다 훨씬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후 심혈관센터 VIP 병실에 입원한 환자 이순자 씨의 가족 보증인 한지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보증인 철회 및 가족관계 확인 취소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이후로 저는 해당 환자와 법적으로 아무런 친족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따라서 추후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 입원비, 그리고 간병인 비용에 대해 저는 단일원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니 즉시 전산망의 결제자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는 통화 화면에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다. 상담원으로부터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확인 대답을 듣고 나서야 나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의 빗줄기가 한층 더 굵어진 것 같았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두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통제할 수 없이 밀려들었다. 그 장면들은 마치 곰팡이가 시커멓게 핀 낡은 벽지 같아서 내 기억저 밑바닥에 지독하게 들러붙어 있었다. 억지로 뜯어내려 하면 생살이 찢겨나갈 것만 같았다. 3년, 꼬박 3년이었다. 나는 이 결혼 생활 내내 내 돈을 내고 일하는 무료 파출부나 다름없었다. 밖에 나가서는 멀끔한 정장을 빼입고 사람들에게 실실 웃고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 박도진. 그 인간의 한 달 월급은 내 월급의 절반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뼛속까지 구제불능인 마마보이였다. 그 인간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다. 지아야, 우리 엄마 혼자 몸으로 나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 내가 며느리니까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좀 많이 참아줘. 집안의 체면. 그 5글자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산처럼 나를 짓눌러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구했던 전셋집의 보증금 2억 원은 전부 내가 결혼 전 뼈 빠지게 일하며 악착같이 모아둔 적금이었다. 매달 쏟아져 나오는 비싼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심지어 하루 3끼 식비까지. 그 모든 생활비는 전부 대기업에 다니는 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그렇다면 박도진의 월급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는 늘 당당하게 말했다. 남자가 번 돈은 사회생활하면서 인맥 관리하는 데 써야 하고 남은 돈은 전부 어머니가 관리하시도록 드려야 한다고. 그는 생활비에 단 1원도 보태지 않으면서 도련님 대접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챙겼다. 내가 가장 뼈저리게 기억하는 것은 매년 돌아오는 추석과 설날의 차례상 차리기였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혼 며느리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내 악몽은 남들보다 훨씬 더 길고 끔찍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이순자는 마치 현장 감독관이라도 된 것처럼 거실 소파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주방 타일 바닥에 홀로 쪼그려 앉아 눈앞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두어야 했다. 프라이팬 위에서 뜨거운 기름이 지글거리며 튀어올랐다. 나는 그렇게 10시간이 넘도록 쉬지 않고 차례상에 올릴 애호박전, 동태전, 동그랑땡을 부쳐야 했다. 뜨거운 기름이 수시로 사방으로 튀어내 손등과 손목에 떨어졌고 벌겋게 부어오른 물집이 잡혔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날고기의 비린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눈이 시려워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한 번 펴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졌다. 그때 박도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인간은 거실 소파에 세상 편한 자세로 드러누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명절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배를 잡고 낄낄거리고 있었다. 주방에서 지지고 볶는 소리가 나면 그저 귀찮다는 듯이 느릿느릿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다. 지아야, 나 시원한 식혜 한 잔만 더 갖다 줘. 텔레비전을 봤더니 목이 다 마르네.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차례가 끝나고 나면 온 식구가 길다란 교자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박씨 집안의 법도라며 시아버지와 박도진, 이 집안의 두 남자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만 나도 젓가락을 들 수 있었다. 게다가 나는 그 메인 밥상에 앉을 자격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작은 밥그릇 하나를 들고 주방 구석에 찌그러져 앉아 그들이 먹다 남긴 가장자리가 까맣게 타버린 식은 생선 토막이나 묵묵히 씹어 삼켜야 했다. 만약 육체적인 피로가 전부였다면 어쩌면 나는 이 악물고 버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순자가 내게 가한 정신적 고문이야말로 나를 진짜 숨막히게 하는 맹독이었다. 그녀는 우리 전셋집 현관문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꿰뚫고 있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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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그 소름 끼치는 버튼음은 수많은 아침과 깊은 밤, 내 심장을 옥죄는 악몽 자체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미리 연락하고 오는 법이 없었다. 어떨 때는 새벽 6시에, 어떨 때는 밤 11시에. 그 소름 끼치는 전자 도어록 소리가 울리고 나면 곧바로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녀는 신발조차 제대로 벗지 않고 내가 방금 물걸레질을 끝낸 것일 바닥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곧장 주방으로 직진해 마치 밀수품을 수색하는 세관원처럼 냉장고 문을 확 열어 젖히고는 그 안에 든 반찬통들을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 엎었다. 아이고, 너는 도대체 뭘 사다 나른 거냐? 이렇게 비싼 한우를 내가 무슨 배짱으로 사?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그녀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러고는 베란다로 성큼성큼 걸어가 내가 깔끔하게 묶어둔 분리수거 봉투와 쓰레기 봉투를 폭력적으로 뜯어 헤쳤다. 한지야, 너 이것 좀 봐라. 이 묵공다리는 잘게 썰어서 국 끓일 때 넣으면 되는데 이걸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 내가 살림을 알기나 해. 어쩜 이렇게 며느리로서 기본 교양도 없고 싹수도 놀았니? 나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있어야 했다. 앞치마 아래로 두 손을 꽉 쥐어 주먹을 만들었다. 손톱이 살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말대꾸를 할 수 없었다. 내가 한마디라도 토를 달면 박도진이 즉각 튀어나와 그 특유의 실망스럽다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훈계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순자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 안방으로 쳐들어와 화장대 서랍을 열어젖혔다. 내가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해 받은 보너스로 큰맘 먹고 산 비싼 에센스와 영양 크림들. 그녀는 눈에 띄는 대로 자기 가방에 쑤셔 넣었고 내게는 단 한마디 양해조차 구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 논리로는 며느리의 물건은 곧 시어머니의 물건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가져가는데 한 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한때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끝없이 양보하면 언젠가는 그들의 진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불과 3일 전 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내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순자가 갑자기 위가 아프다고 엄살을 부렸다. 동네 내과에서 검사해본 결과 그저 흔해 빠진 위장 소화불량일 뿐이었다. 하지만 박도진은 마치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굴었다. 장남으로서 마땅히 효도를 다해야 하며 집안에 체면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기어이 그녀를 서울대병원으로 밀어넣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가장 비싼 최고급 VIP 병실을 고집했다. 지아야, 너 대기업 정규직이니까 가족 입원하면 할인 혜택 나오지? 일단 내 신용카드로 보증금 좀 먼저 결제해. 병원 1층 로비에 선 박도진은 너무나도 뻔뻔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아, 그리고 너 며칠 회사에 연차 좀 내라. 여기 남아서 24시간 내내 우리 엄마 수발 좀 들어. 간병인 쓰는 것보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게 훨씬 정성스럽잖아. 하룻밤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병실 비용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카드로 긁으라고 지시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진료비 단돈 10,000원조차 내기 아까워하면서 말이다. 그 순간 나는 극도로 이기적인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않았다. 나는 수납 영수증을 챙겨 들고 말없이 결제 창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그때 내 가방 안에 들어있던 박도진의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번쩍이며 켜졌다. 은행 출금 알림 메시지였다. 나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그의 휴대폰 액정을 밀어 잠금을 풀었다. 그의 비밀번호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부부 사이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의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고 이어서 메신저 앱까지 모조리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자기 어머니 입원비 낼 돈은 한 푼도 없다던 그 인간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어느 싱글맘 BJ에게 미친 듯이 별풍선을 쏘고 있었다.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후 그 빼곡한 송금 내역들은 마치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떼처럼 내 두 눈을 찔러댔다. 채팅 내역 속에서 그는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역겨울 정도로 다정한 말투로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예쁜 싱글맘님,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네요. 이 돈으로 우리 아이 맛있는 거 사 먹여요. 오빠가 마음이 다 아프네. 내 숨소리가 가빠지기 시작했고 손가락은 미친 듯이 액정을 위로 쓸어 올렸다. 그리고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것은 또 다른 거액의 이체 내역이었다. 5천만 원. 그것은 바로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해 전세금 재계약에 보태려고 모아두었던 피 같은 내 돈이었다. 그 인간이 내 뒤통수를 치고 그 생명줄 같은 돈을 몰래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에게 갖다 바치느라 생긴 신용카드 빚을 메우는데 써버린 것이다. 나는 북적이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주변에는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며 연거푸 헛구역질을 일으켰다. 나는 울지 않았고 당장 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따지지도 않았다. 분노가 임계점을 돌파하자 오히려 머릿속은 소름 끼치도록 맑아졌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단단한 얼음덩어리처럼. 나는 그 송금 내역과 채팅 캡처본, 그리고 그가 내 전세 보증금을 무단으로 횡령한 계좌 거래 내역까지 모조리 내 보안 이메일로 전송했다. 그러고는 발송 내역을 깔끔하게 지운 뒤 휴대폰을 다시 가방 안에 쑤셔 넣었다. 그 후 3일 동안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나는 지난 3년간의 모든 가계 지출 내역, 내 계좌의 송금 증빙 자료, 심지어 이순자가 내 가족 카드를 긁고 다녔던 모든 결제 명세서까지 샅샅이 정리했다. 나는 이 빼박 불가한 증거들을 양손에 쥐고 강남에서 가장 승률이 높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내 증거 자료들을 훑어보던 변호사는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딱 한마디를 던졌다. 한지아 씨, 이 정도면 남편분 팬티 한 장 못 건지게 알거지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도 단 한 푼 주실 필요 없고요. 나는 일말의 자비도 없이 법원에 재산가압류를 신청했고 박도진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를 즉각 동결시켰다. 거기에는 그가 월급을 받는 급여 통장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며칠만 지나면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회사 책상에 법원의 붉은색 압류 딱지가 도배될 것이 뻔했다. 그 후 나는 내 도장이 찍힌 이혼 신고서를 박도진의 얼굴 앞에 강하게 내리쳤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들과 곧바로 이어질 사기 횡령 고소장 앞에서 그는 마침내 사색이 되었다. 마치 꼬리를 밟힌 똥개처럼 덜덜 떨며 이혼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회상은 여기서 뚝 끊겼다. 나는 번쩍 눈을 뜨고 내 앞에 놓인 노트북 모니터 화면으로 다시 초점을 맞췄다. 화면 우측 하단의 시계는 현재 시각이 새벽 2시 45분임을 알리고 있었다. 동의 특위까지는 이제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내일 아침 첫 햇살이 그 호화로운 VIP 병실 창문을 비출 때 이순자와 박도진 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거대한 폭풍일지 나는 눈에 보일 듯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오른손을 뻗었다.
손끝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라스틱 컵 겉면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이 닿았다. 물방울이 컵 표면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내 손등 위로 떨어졌고 미약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전해주었다. 나는 고요히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겨울비는 마침내 그칠 기미를 보이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 위로 차갑고 단단하게 반짝였다. 이 한 잔의 얼음물은 내 정신을 완벽하게 일깨워 주었고 몇 시간 뒤 박씨 모자를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오전 8시 서울대병원 12층 심혈관센터 VIP 병실에는 보통 정해진 시간에 맞춰 특식 아침 식사가 배달된다. 나는 비록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곳에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을 모든 디테일을 머릿속에서 1프레임씩 그려낼 수 있을 정도였다. 복도에는 분명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기가 감돌고 갓 끓여낸 자연산 전복죽의 고소한 냄새가 뒤섞여 있을 것이다. 수간호사는 구김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순백의 유니폼을 입고 부드러운 의료용 신발을 신은 채 소독된 복도 바닥을 밟으며 규칙적이고 가벼운 마찰음을 내고 있을 테지. 수간호사는 혼자 병실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뒤에는 원무과 수납 전담 직원이라는 명찰을 단 직원이 차갑고 딱딱한 태블릿 PC를 손에 든 채 따라붙었을 것이다. 이때쯤 이순자 아줌마는 각도 조절이 되는 수입산 전동 침대에 아주 편안하게 기대어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을 닦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 그릇을 집어들며 그녀 스스로 재벌가 사모님들만 누릴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그 아침의 여유를 만끽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 병실 문이 부드럽게 열린다. 수간호사는 최고급 VIP 고객에게만 보여주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가볍게 허리를 숙인다. 이순자 환자분,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하고 결제해 주셔야 할 긴급 청구서가 있어서요. 수간호사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수납 직원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이순자의 눈앞에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기나긴 숫자가 떡하니 찍혀 있었다. 무려 980만 원. 그것은 3일치의 VIP 병실료, 정밀 건강검진 풀 패키지, 수입산 영양 링거 비용, 그리고 어젯밤 그녀가 생떼를 써서 추가로 배정한 2명의 특급 간병인 야간 수당까지 전부 합쳐진 금액이었다. 이순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며느리만 있으면 돈이란 건 수도꼭지를 틀면 콸콸 쏟아지는 물 같은 것이라고 굳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아랫사람을 부리는 듯한 말투로 가볍게 한마디를 툭 던졌다.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내 며느리 한지아한테 연락해. 걔 대기업 다녀서 가족 우대 할인도 되니까. 너희 병원에 등록해둔 그의 플래티넘 카드로 긁으면 될 거 아니야? 참나, 촌스럽게들 왜 이래? 수간호사 얼굴의 미소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알아채기 힘든 연민과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수간호사는 다시 한번 가볍게 허리를 숙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더욱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환자분. 이전 보증인이셨던 한지아님께서 오늘 새벽 2시 45분을 기점으로 시스템을 통해 환자분에 대한 모든 진료비 보증을 정식으로 철회하셨습니다. 아울러 병원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던 끝자리 881 신용카드 역시 방금 결제 단말기에서 분실 및 해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카드는 카드사에 의해 승인이 강제 거절되었습니다. 공기가 그 순간 쩍하고 얼어붙었다. 이순자가 쥐고 있던 수는 숟가락이 파르르 떨리며 도자기 밥그릇 모서리에 부딪혀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펄펄 끓는 전복죽 몇 방울이 그녀가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실크 환자복 위로 튀었지만 그녀는 뜨거운 줄도 몰랐다. 지금 뭐라고 했어? 해지. 보증을 철회해. 그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8옥타브나 치솟았다. 불그스름했던 얼굴은 눈에 띄게 핏기가 가시며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는 이불을 거칠게 걷어차고 신발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디디며
수납 직원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를 왈칵 낚아챘다. 980만 원 그 숫자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그녀의 망막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그녀는 허둥지둥 몸을 돌려 헝클어진 이불더미 속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 탓에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고 간신히 잠금을 푼 뒤 연락처에서 미친 듯이 내 이름을 찾았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이를 빠드득 갈며 낮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이 망할 기집애, 감히 나한테 이런 수작을 부려? 내가 이따가 내년 입통을 어떻게 찢어놓나 보자.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처럼 내 어머니하고 굽신거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비 소리 이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만이 텅 빈 VIP 병실 안을 맴돌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순자의 손떨림은 갈수록 심해졌고 휴대폰이 손바닥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 둔에 빠진 뇌가 마침내 상황을 파악했다. 새벽 전화 통화에서 내가 말했던 차단과 카드 정지가 단순한 홧김의 투정이 아니라 처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1년 전 어느 오후의 장면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 서울의 한 최고급 백화점이었다. 이순자는 700만 원짜리 샤넬 핸드백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내 가방에서 그 플래티넘 카드를 쏙 빼내어 매장 직원에게 내밀었다. 나는 그때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넸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벌써 초과되었어요. 이 돈은 우리 전셋집 관리비 내려고 빼둔 건데요. 그때 그녀가 내게 뭐라고 대답했던가? 그녀는 그 수많은 매장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눈을 치켜뜨고는 내 코끝에 삿대질을 하며 쏘아붙였다. 내 아들은 매일 광화문 그 으리으리한 빌딩에서 뼈 빠지게 돈을 벌어오는데 내가 내 돈 푼돈 좀 쓴 게 어때서? 너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와서 이만한 효심도 없으면 그게 며느리야? 그것은 내 돈이었다.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직장 상사의 갑질을 꾹꾹 참아내며 피와 땀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내 돈이었다. 하지만 그 모자의 눈에 내 돈은 그저 박씨 집안의 공동 재산일 뿐이었다. 이제 그 전용 현금 인출기가 사라졌으니 어디 그 알량한 체면을 뭘로 유지할지 두고 볼 일이었다. 병실 안의 이순자는 완전히 혼이 나갔다. 그녀는 머리 잘린 파리처럼 제자리를 두 바퀴 맴돌더니 결국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금쪽 같은 아들 박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30분 뒤 박도진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슈트 재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했고 넥타이는 목에 삐딱하게 걸쳐진 채였다. 몸에서는 덜 깬 잠과 밤새 찌든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왜 나한테 수납 독촉 전화를 해? 박도진은 문을 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순자는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아들의 팔뚝을 덥석 부여잡았다. 손톱이 아들의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도진아, 그 미친년이 카드를 정지시켜버렸어. 감히 나를 내팽개치다니. 너 빨리 내 카드로 이 900만 원 좀 결제해. 간호사년들이 나를 무슨 도둑년 보듯이 노려보는데 아주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야. 박도진은 멍해졌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향해 그 길다란 청구서에 꽂혔다. 980만 원 매달 월급이 통장에 꽂히자마자 신용카드 리볼빙 대금 맞기에 급급한 그에게 이 숫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 앱을 실행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에 뜬 것은 잔액이 아니라 시뻘건 느낌표 경고창이었다. 고객님의 계좌는 법원의 재산가압류 강제 집행으로 인해 현재 동결 상태이며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박도진의 동공이 미친 듯이 확장되었고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 땀이 맺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른 두 개의 은행 앱도 연달아 켜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전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그는 횡설수설 중얼거리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뒷걸음질을 쳤고 병실 벽에 등을 쿵 하고 부딪혔다. 너 지금 뭐 하고 꾸물거려? 당장 결제 안 하고. 이순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아들의 지갑을 뒤지려 손을 뻗었다. 무슨 돈으로 결제해? 나한테 돈이 어딨다고. 박도진이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병실 지붕이 날아갈 듯한 쩌렁쩌렁한 고함이었다. 내 통장 전부 한지야 그 독사 같은 년한테 가압류 당해서 묶였다고. 내가 VIP 병실 쓰지 말자고 그렇게 말했잖아. 엄마가 기어이 허세 부리겠다고 고집 부려놓고 이제 와서 돈은? 나보고 어디 가서 1,000만 원을 훔쳐오라는 거야. 3년 동안 지독한 마마보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고함을 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순자는 아들의 호통에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가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내 그녀 역시 폭발했다. 마치 시골 장터의 왈가닥처럼 아들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박도진의 가슴팍을 퍽퍽 내리쳤다. 이 쓸모없는 새끼. 내가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까지 다 가르쳐놨더니 어미 병원비 하나 못 내? 평소엔 회사에서 잘나가는 팀장이라며? 내 돈 다 어디 갔어? 어떤 여우 같은 년한테 다 퍼다 바친 거야. 모자는 그렇게 VIP 병실에 활짝 열린 문 앞에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서로를 뜯고 핥히며 악을 썼다. 복도의 소라는 금세 구경꾼들을 불러 모았다.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은 딱 봐도 부티가 잘잘 흐르는 다른 VIP 환자들이 간병인의 손에 이끌려 멈춰 서서는 이쪽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아이고, 세상 말세네. 옷은 멀쩡하게 입고 와서는 병원비 낼 돈도 없어서 저기서 행패야? 며느리는 도망가고 아들은 빈 깡통이라던데? 돈도 없으면서 무슨 VIP 병실을 쓴다고. 쯧쯧,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진 격이지. 그 수군거림은 마치 독을 바른 비수처럼 이순자의 그 지독한 허영심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난도질했다. 그녀가 평소에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바로 체면이었다. 동네 부녀회에 나갈 때마다 아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순종적인지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던가. 하지만 지금 그녀는 벌거벗겨진 광대꼴이 되어 서울 최고급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수간호사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싹 가셨다. 그녀는 이 난장판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무전기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입니까? 여기 12층 VIP 병동입니다. 환자 보호자가 수납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즉시 올라오셔서 강제 퇴실 조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건장한 체격의 병원 보안요원 3명이 병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군말 없이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를 꺼내 들고는 이순자의 개인 물품들을 그 안으로 쑤셔 넣기 시작했다. 그 비싼 수입 과일과 고급 화장품들이 무자비하게 한데 뭉개졌다. 당장 손 떼.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나 여기 VIP 환자야. 이순자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물건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보안요원에게 가차없이 밀쳐졌다. 이순자 환자분, VIP 병실 비용을 지불하실 능력이 안 되시니 병원 규정에 따라 1층 구석에 있는 6인용 일반 병실로 모시겠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수납 직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이순자는 반강제로 끌려가다시피 그 향기롭고 호화로웠던 스위트룸에서 쫓겨났다. 1층의 6인실 병동은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오랜 시간 누워 지낸 환자들 특유의 지린내, 그리고 퀴퀴한 땀 냄새가 훅 끼쳐왔다. 비좁은 방 안에는 6개의 병상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침대와 침대 사이는 누렇게 바랜 커튼 한 장으로 겨우 가려져 있었다. 개별 화장실은커녕 몸을 돌릴 공간조차 턱없이 부족했다. 창가 쪽에 누운 할아버지 한 분이 폐가 찢어질 듯 기침을 해대더니 침대 밑 쇠요강에 누런 가래침을 뱉어냈다. 이순자는 눈앞에 펼쳐진 생지옥 같은 광경에 다리 힘이 풀려 차갑고 딱딱한 싸구려 매트리스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마침내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비좁고 시끄러운 병실 안에서 돈을 못내 쫓겨난 늙은 여자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옆 침대 보호자는 오히려 혐오스럽다는 듯 커튼을 확 쳐버리며 더럽게 시끄럽네 하고 투덜거렸다. 그리고 그 시각 박도진의 상황은 그의 어머니보다 100배는 더 처참했다. 그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어머니를 돌볼 겨를조차 없었다. 그의 휴대폰으로 혼을 쏙 빼놓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기 때문이다. 전세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보낸 기한 이익 상실 및 채무 불이행 통보였다. 연이어 사금융 대부업체에서 날아온 살벌한 빚 독촉 메시지가 화면을 채웠다. 그가 인터넷 방송 BJ에게 별풍선을 쏘느라 생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내 전세 보증금을 무단으로 빼돌린 것 자체가 이미 임대차 보호법 위반이었다. 게다가 그는 그 횡령 사실을 덮으려고 자기 명의로 제3금융권 고금리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다. 이제 모든 계좌가 동결되자 그의 자금줄은 완벽하게 끊어지고 말았다. 오전 10시 광화문. 박도진이 다니는 평범한 무역회사 빌딩 1층 로비에 불청객들이 찾아왔다.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고 험악한 인상을 한 사내 3명이 두툼한 채무 명세서와 붉은색 압류 딱지가 찍힌 법원 서류를 펄럭이며 회사 1층 로비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마침 직원들이 335 모여 커피를 사러 내려오는 아침 휴식 시간이라 로비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는 안내 데스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로비 한가운데 우뚝 서서 헛기침을 하더니 1층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악을 쓰기 시작했다. 영업 2팀 박도진. 너 당장 튀어나와. 마누라 전세 보증금 횡령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회사 돈 3천만 원이나 떼먹고 도망가? 너 오늘 당장 돈 안 뱉어내면 이 빨간 딱지 너희 회사 유리문에 도배해 버릴 줄 알아. 로비 전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곧이어 벌집을 쑤신 듯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마침 병원에서 허둥지둥 회사로 돌아온 박도진이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 끔찍한 고함 소리를 들은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었다. 그는 로비 한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 험악한 사채업자들과 충격과 경멸, 심지어 묘한 흥분까지 섞인 동료들의 시선을 번갈아 보며 눈앞이 새카맣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다. 세상에, 박도진 대리 맨날 자기 와이프 대기업 간부라고 처가에 돈 많다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어. 근데 와이프 전세금을 빼돌렸다고? 아직도 몰랐어. 인사팀 사람들 말로는 와이프가 벌써 회사로 이혼 소장 내용 증명까지 보냈대. 와이프 돈 훔쳐다가 맘카페 싱글맘 BJ들한테 별풍선 쏘고 다녔다잖아. 진짜 토 나온다. 토 나와. 사람 속 모른다더니? 평소엔 인꼬부부인 척, 모범 가장인 척 다 하더니 뒤에서는 마누라 기둥뿌리 뽑아먹는 도둑놈이었네. 직장 내에서의 사회적 매장은 이렇듯 단 1초면 충분했다. 박도진은 평소 자신과 호형호재하며 지내던 남자 동료들이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두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젊은 여직원 몇 명은 아예 휴대폰을 꺼내 들고 몰래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멀찍이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인사총괄 임원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보수적인 직장 사회에서 이렇게 개인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과 악성 채무 문제로 회사 로비까지 빚쟁이를 끌어들인 직원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골칫거리였다. 내일까지 갈 것도 없었다. 당장 오늘 오후면 그의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인쇄된 해고 통지서가 놓일 것이다. 게다가 이 좁은 업계에서 그는 영원히 공금 횡령꾼, 쓰레기라는 낙인이 찍혀 다시는 번듯한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박도진은 절망에 빠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차가운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어 바닥으로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말 잘 듣는 공짜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 그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지탱해주던 마지막 자존심과 미래 그 자체라는 것을. 낮 12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곳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도 귀를 찢는 빚쟁이들의 고성도 없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로즈 에센셜 오일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클래식 첼로 연주가 곁들여져 숨쉬는 것조차 한없이 가볍게 느껴졌다. 나는 구름처럼 부드러운 순면 가운을 걸친 채 최고급 에스테틱 숍 VIP 룸의 소파에 반쯤 기대어 누워 있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전신 스파와 피부 관리가 막 끝난 참이었다. 내 몸에 수년 동안 끈질기게 배어있던 그 반지하 방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던 주방의 찌든 기름 냄새가 마침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다. 관리사가 레몬 슬라이스를 띄운 시원한 탄산수를 한 잔 가져와 내 손이 닿는 금태 유리 테이블 위에 사뿐히 올려놓았다. 한지아 고객님, 워낙 피부 바탕이 좋으셔서요. 그동안 조금 과로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만 잘 받으시면 금세 눈부시게 빛나실 겁니다. 관리사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정중하게 방을 나갔다. 나는 얼음이 담긴 탄산수 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톡 쏘는 미세한 탄산 기포가 혀끝에서 터지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쾌함을 안겨주었다. 나는 옆에 내려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미리 스팸 차단 모드를 켜둔 덕분에 홈화면은 아주 깨끗했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저 깊숙이 숨겨진 스팸 메시지 보관함 지금쯤 아주 난리 통일 거라는 것을. 차단 기록을 터치해 열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반나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보관함 안에는 무려 300통이 넘는 읽지 않은 메시지와 쓸 수 없이 많은 부재중 전화 기록이 터질 듯이 쌓여 있었다. 전부 박도진과 이순자가 미친 듯이 쏟아낸 것들이었다. 가장 위에 있는 메시지를 눌러보니 박도진이 구구절절 써 내려간 장문의 텍스트가 떴다. 액정 너머로 그 인간의 절망에 빠진 패배자 냄새가 진동하는 듯 했다. 지아야, 여보, 내가 진짜 무릎 꿇고 빌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전세금에 손대는 게 아니었는데. 그 여자들한테 단돈 1원도 쓰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쳐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방금 인사팀에서 오후에 짐 싸서 나가라고 통보받았어. 나 이제 진짜 끝장이야. 제발 내 전화 한 통만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3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이 빚 좀 막아줘. 그럼 내가 평생 내 발닦개로 소처럼 일하면서 갚을게. 엄마도 6인실 병동에서 계속 울고 계셔. 엄마도 다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다신 내 집에 가서 냉장고 뒤지는 일 없을 거라고 하시잖아. 제발. 먼지처럼 비굴하고 콧물 눈물 다 짜내는 이 텍스트를 읽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단 한 치의 파동도 일지 않았다. 지독한 복수를 완성했다는 미친 듯한 환희도 없었고 시궁창에 처박힌 그들을 향한 알량한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 치는 바퀴벌레 2마리를 내려다보는 듯한 서늘한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 알량한 선의를 만만하고 호구 잡기 좋은 약점으로 치부해버린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그 끝없는 탐욕과 멍청함에 대해 가장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나는 단 한 글자의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액정을 가볍게 터치해 전체 삭제를 눌렀다. 목숨을 구걸하는 300여 통의 메시지가 순식간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 지난 3년 동안 내 숨통을 조여왔던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진 것처럼 말이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의 겨울비는 언제 그쳤는지 무겁게 짓누르던 먹구름 사이로 틈이 벌어지며 눈부신 햇살 한 줄기가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수비로 곧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얼굴 위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빛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의 공짜 파출부도 아니며 주방에서 매캐한 기름 연기에 눈물 찢던 나약한 여자도 아니다. 나는 한지아다. 내 통장에는 넉넉한 예금이 쌓여 있고 내 커리어는 탄탄하게 뻗어나가고 있으며 내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하게 막을 올렸을 뿐이다. 나는 반쯤 남은 시원한 탄산수 잔을 들어 올려 창밖의 눈부신 태양을 향해 가볍게 건배를 건넸다.
자유를 위하여. 끝.